총재 스토리의 7번째 이야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희 채널을 다시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온화한 미소 뒤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낮에는 다정한 동물 간호사, 밤에는 무자비한 그림자, 암살자 100명의 적들을 맨손으로 쓸어버리다 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동물의 상처를 치료하는 천사 같은 손이 밤이 되면 거대한 악을 심판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한 여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꿈꾸며 과거를 숨겼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거대한 조직이 그녀를 향해 100명의 암살자를 보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하는 것이 양이 아닌 잠자는 호랑이였음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위험한 이중생활과 숨막히는 액션,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정의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총재 스토리의 7번째 이야기. 그 첫 장을 지금 바로 펼칩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골목. 햇살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병원은 그 이름처럼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원장인 윤서아는 버려진 유기견의 다친 발을 치료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다정한 눈빛에 사납게 지저대던 강아지도 이내 꼬리를 내리고 그녀에게 몸을 맡겼다. 그녀는 이 동네의 천사로 통했다. 돈이 없는 아이들이 아픈 동물을 데려와도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고 밤늦게라도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나왔다. 그녀에게 이 병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상처받은 작은 생명들을 보듬는 그녀만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성역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서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딱 보기에도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 셋이었다. 그들은 병원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다짜고짜 병원 구석에 놓인 약품 진열장을 걷어찼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약병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이 지역을 재개발하려는 거대 제약회사 베리디안의 해결사들이었다. 주변 상가들은 모두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가게를 넘겼지만 이 병원의 주인이자 서아의 스승인 늙은 원장만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영감님, 좋은 말로 할 때 이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죠. 괜히 우리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덩치 큰 사내가 늙은 원장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다. 서아는 겁에 질린 척 두 손을 모으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양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원장님은 몸도 약하시단 말이에요. 저희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 삼아 상황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해결하려 했다. 그녀의 그 나약한 모습에 사내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서아를 조롱하며 겁을 주기 위해 손바닥을 높이 치켜들었다. 계집애는 빠져 있어 그의 손이 서아의 뺨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이었다. 시간의 흐름이 찰나의 순간 느려지는 듯했다. 모두가 그녀가 뺨을 맞고 쓰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아의 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그녀의 머리만이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뒤로 젖혀지며 사내의 손바닥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해낸 것이었다. 허공을 가른 사내의 손은 목표를 잃고 중심을 잃으며 앞으로 휘청였다. 그는 자신의 손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서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분명히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지 않았다. 다른 두 명의 동료와 늙은 원장 역시 방금 전에 기묘한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그저 운이 좋아서 피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서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깍 비명을 지르며 뒤로 주저앉아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했다. 자신의 실수가 민망해진 사내는 왠지 모를 서늘한 기분을 느끼며 혀를 찼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지. 다시 찾아올 땐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그들은 으름장을 놓고는 자신들의 차를 타고 사라졌다. 병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늙은 원장은 서아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를 다독였다. 서아는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놀란 동물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창밖에 검은 세단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한 수의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너무 가까웠어. 본능이 아직 너무 날카로워. 더 조심해야 해.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생명을 살리는 그 손이 한때는 수많은 생명을 거두었던 그림자 속 암살자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윤서아는 잠들지 못했다. 낮에 있었던 소동으로 다친 손목을 치료하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정하고 선량한 수의사의 얼굴. 지난 3년간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평범한 가면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가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과거의 망령이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녀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닉스. 그것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다. 하지만 평범한 고아는 아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신체 능력과 천재적인 전략사고 능력을 보였고 국가안전기획부 산하의 비밀 암살 조직 이지스 에깃에 발탁되었다. 그곳은 인간을 살아있는 무기로 만드는 지옥 같은 훈련소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지우고 오직 임무를 위한 최고의 암살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밤의 여신이라는 의미의 닉스라는 코드명은 소리 없이 적의 심장부로 스며드는 그녀를 향한 조직의 경애와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그 지옥 속에서 그녀에게 유일한 빛이 되어준 것은 동기였던 강민준이었다. 그는 유일하게 그녀를 닉스가 아닌 서아야라고 불러주었던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최고의 파트너로서 수많은 목숨을 건 작전을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형제보다도 짙은 유대감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5년 전의 마지막 임무에서 산산조각 났다. 임무는 거대 제약회사 베리디안이 불법적으로 개발하던 생화학 무기의 데이터를 탈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다. 조직 내부의 배신자가 그들의 정보를 베리디안 측에 팔아넘겼고 두 사람은 적진의 한가운데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수백 명의 적들에게 포위된 절체절명의 순간 민주는 서아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 그는 서에게 데이터 칩을 넘기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평범하게 살아. 서아야, 이게 내 마지막 명령이다. 그는 적들의 총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쓰러졌고, 서아는 피눈물을 삼키며 탈출해야만 했다. 조직으로 복귀한 서아는 자신들이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지스는 더 이상 정의를 위한 조직이 아니었다. 거대 자본에 잠식된 부패한 괴물일 뿐이었다. 민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전 중 폭발 사고로 위장해 자신의 죽음을 꾸몄고 닉스라는 이름을 과거와 함께 묻어버렸다. 그리고는 세상의 가장 조용한 곳으로 숨어들어 윤서아라는 이름의 수의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싶었다. 다시 현재 서아는 상자 속에서 민준과 함께 찍었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훈련소 시절 유일하게 허락되었던 짧은 휴가 때 어색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낮에 찾아왔던 베리디안의 해결사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과거의 악몽이 마침내 그녀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민준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악이 이제 그녀의 평화마저 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녀가 방역할 차례였다. 며칠 후 서울에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윤서아는 늦은 밤까지 병원에 남아 폭우에 길을 잃은 새끼 고양이를 돌보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거친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며칠 전 찾아왔던 베리디안의 남자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등장은 억지로 잠재워 두었던 그녀의 과거를 뒤흔드는 불길한 전조와도 같았다. 그녀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 문을 잠그려던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누군가 병원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삼켰다. 온몸이 피와 흙으로 뒤덮인 한 남자가 폭우 속에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었다. 5년 전 자신의 눈앞에서 죽었다고 믿었던 유일한 동료 강민준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위장은 과거로부터 온 망령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든 창문을 가렸다. 그녀의 다정했던 수의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전장에서 부상병을 다루는 야전 의무병처럼 냉철하고 신속한 닉스의 모습이 돌아왔다. 그녀는 민준의 젖은 옷을 찢어내고 상처를 확인했다. 복부에는 깊은 자상이, 어깨에는 총알이 박혀 있었다. 이곳은 제대로 된 수술 장비조차 없는 작은 동물병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물의 수술에 사용하는 소독약과 마취제, 그리고 수술 도구들을 이용해 그의 몸에서 총알을 빼내는 위험한 수술을 감행했다. 그것은 의사가 아닌 전직 암살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담하고도 위험한 처치였다. 수술을 하는 동안 민주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닉스,
살아있었구나. 그들이 데이터를 이지스가 우리를 팔았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셔츠 단추처럼 위장되어 있던 작은 마이크로 데이터 칩을 떼어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베리디안의 진짜 장부야. 불법 임상시험, 희생자 명단, 이지스의 배신 증거까지 전부 들어있어.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하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다. 서한은 손안의 작은 칩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물건이 자신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모든 비극의 실체였다. 그녀가 간신히 민준의 상처를 봉합했을 때였다. 병원 밖에서 폭우 소리를 뚫고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틈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병원을 포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민준을 추격해온 것이었다. 서한은 의식을 잃은 민준을 부축해 병원 가장 안쪽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지하 창고로 그를 옮겼다. 그녀가 오래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접 만들어둔 은신처였다. 잠시 후 병원 문을 부술 듯한 거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한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자신의 얼굴에서 냉혹한 암살자의 가면을 지우고 다시 겁에 질린 연약한 수의사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최대한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죠? 문 밖에는 며칠 전 그녀를 협박했던 바로 그 남자, 한 실장이 서 있었다. 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병원 안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한 실장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병원 내부를 샅샅이 훑었다. 그의 거친 인상과 달리 그의 눈은 훈련된 사냥개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늦은 밤에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 자신의 진짜 목적을 교묘하게 포장했다. 회장님께서 기르시던 아주 귀한 고양이가 사라졌습니다. 위치 추적 신호가 이 근방에서 마지막으로 잡혀서 말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모르니 잠시 병원 내부를 살펴봐도 되겠습니까? 회장님과 고양이라는 단어는 강민준과 데이터 칩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서한은 거절할 수 없었다. 거절하는 순간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녀는 최대한 겁에 질린 순진한 시민의 얼굴을 연기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네, 그러세요. 하지만 지금 막 수술을 마친 아이들이 안정을 취하고 있으니 부디 조용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수의사라는 자신의 역할을 방패 삼아 그들의 행동 방향에 제약을 걸었다. 그녀의 그럴듯한 연기에 한 실장은 그녀를 그저 평범하고 겁 많은 여자라고 판단했다. 한 실장의 부하들이 병원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진료실, 처치실, 그리고 약품 창고까지 샅샅이 훑었다. 서한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애써 감췄다. 강민준이 숨어있는 비밀 창고는 동물들의 입원실 가장 안쪽, 낡은 사료 포대들 뒤에 숨겨져 있었다. 부하 중 한 명이 입원실로 향하자 서아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저 안은 전염병 의심 때문에 격리 중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염되시면 안 되니 제가 대신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전문적인 태도에 부하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바로 그때 한 실장이 귀찮다는 듯이 소리쳤다. 됐다. 그만하면 됐으니
그만 철수해. 이런 작은 병원에 숨어 있을 리간 없지. 그의 부하들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병원을 나섰다. 한 실장은 떠나기 전 서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는 베리디안의 로고가 박힌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다. 아가씨, 얼굴은 착하게 생겼는데 너무 착하면 다치는 수가 있어. 혹시라도 우리가 찾는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면 이리로 연락해. 보상은 두둑하게 해주지. 하지만 만약 숨겨주다 걸리면 이 작은 병원이 통째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의 협박을 끝으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은 폭풍처럼 사라졌다. 병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아는 굳게 닫힌 문을 등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 창고로 달려갔다. 다행히 민주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베리디안의 명함과 자신의 손에 쥐어진 데이터 칩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평범한 삶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올라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닉스 시절에 그녀가 사용했던 위조 신분증과 소형 통신 장비, 그리고 차갑게 빛나는 검은색 권총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다정한 수의사 윤서아는 오늘 밤 죽었다. 내일 아침부터는 그림자 속의 암살자 닉스가 방역을 시작할 것이다. 한 실장의 협박은 윤서아의 마음에 마지막 남은 미련을 끊어내는 칼날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녀는 평범한 수의사가 아닌 과거의 그림자 암살자 닉스로 돌아가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의식을 잃은 강민준과 병원의 동물들을 안전한 지하 창고로 옮겼다. 그리고는 자신의 유일한 성역이었던 동물병원을 적들을 위한 치명적인 덫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병원의 화학약품들을 능숙하게 조합해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끄러운 막을 만들었다. 수술용으로 사용하는 고강도 와이어는 복도 곳곳에 발목과 목 높이로 설치되어 교묘한 함정이 되었다. 또한 대형 동물을 마취시킬 때 사용하는 강력한 마취제를 주사기에 가득 채워 압축 공기 장치를 이용한 원시적인 발사 트랩을 만들었다. 그녀에게 병원의 모든 의료기구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인 동시에 적을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예상대로 한 대의 검은색 베니 병원 뒤편에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지난번에 어설픈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무장한 베리디안의 전문 타격팀이었다. 그들은 자물쇠를 가볍게 해체하고 어둠 속의 유령처럼 병원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데이터 칩을 회수하고 방해가 되는 모든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할 적이 그저 연약한 여자 수의사 한 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안으로 들어선 첫 번째 팀원의 발이 보이지 않는 화학약품막에 미끄러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 침묵이 깨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마취 주사기가 휙 소리와 함께 날아와 다른 팀원들의 목과 허벅지에 박혔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동료들의 모습에
남은 팀원들은 당황하여 전열이 흐트러졌다. 그들이 황급히 앞으로 나아가려던 순간 발목에 걸린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며 상황은 더욱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윤서아, 아니 닉스였다. 그녀는 더 이상 흰 가운을 입고 있지 않았다. 활동하기 편한 검은 옷차림의 그녀는 굶주린 암살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기 없이 오직 자신의 몸과 주변의 지형지물만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고 그녀의 발은 수술대와 의자를 지렛대 삼아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1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최정의 타격팀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서한은 마지막 남은 팀의 리더를 제압하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탈골시키며 나지막이 물었다. 누가 보냈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앞에 남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 실장과 그 뒤에 있는 최태석 회장의 이름까지. 서한은 그의 통신 장비를 빼앗아 들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한 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서한은 목소리 변조 장치를 이용해 성별조차 알 수 없는 차가운 기계음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여기는 닉스다. 보낸 강아지들은 내가 잘 돌봐주지. 네 주인 최태석에게 전해라. 사냥은 끝났다고. 지금부터는 내가 사냥을 시작할 테니.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통신기를 발로 밟아 부셔버렸다. 평범한 삶을 지키기 위한 방어는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자신의 삶을 위협한 자들을 향한 무자비한 복수의 칼날을 뽑아든 것이었다. 베리디안 그룹의 최태석 회장은 자신의 초호화 집무실에서 한 실장이 벌벌 떨며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다. 그는 한 실장이 내민 닉스의 메시지가 담긴 박살난 통신기를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을 시작할 테니.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에는 자신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다. 최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종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시베리아의 한파처럼 차갑고 잔혹한 분노였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불법 임상시험 데이터를 훔쳐 달아났던 이지스의 요원들을 떠올렸다. 그들 중 살아남은 잔당이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었다. 최태석은 어둠 속의 싸움에서 상대가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즉시 인정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쟁터로 판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바로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양지의 세상이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의 편집국장과 자신의 검은 돈을 받아먹고 있는 경찰청의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지시는 간단했다. 은평구의 작은 동물병원이 산업 스파이들의 아지트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곳에서 경쟁 조직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보도해. 그리고 그 병원의 원장을 사건의 주모자로 긴급 체포하도록.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조용했던 햇살 동물병원 앞은 수십 대의 취재 차량과 경찰차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모든 뉴스는 작은 동물병원이 사실은 흉악한 범죄 조직의 소굴이었다는 자극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다. 어제까지 서아를 동네 천사라고 부르던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두려움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녀가 3년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평범한 삶은 단 하룻밤 만에 거대한 거짓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 버렸다. 곧이어 영장도 없이 무장한 형사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아를 잠재적 용의자로 취급하며 병원의 모든 것을 거칠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애지중지 돌보던 동물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그녀의 성격은 무자비하게 짓밟혔다. 서아는 이 모든 것이 최태석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어둠 속의 암살자를 양지로 끌어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경찰에 연행된다면 증거는 조작될 것이고 그녀는 감옥 안에서 조용히 처리될 터였다.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윤서아라는 이름의 삶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형사들이 한눈을 파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해둔 소형 연막탄을 터뜨렸다. 자욱한 연기가 병원 내부를 가득 채운 혼란의 순간 그녀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미로 같은 골목길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연기 속에서 희미해지는 햇살 동물병원의 간판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유일했던 평화와 안식처가 그렇게 불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서울의 한 버려진 건물 옥상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그녀를 찾는 하이에나의 울음소리처럼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집도, 직업도, 이름도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몸뚱이와 복수심 그리고 5년 전 민준이 남긴 데이터 칩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철제 상자에서 유일하게 남겨두었던 과거의 유물 이지스의 비상통신 장비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옛 동료의 암호 주파수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닉스 활동 재개. 타겟은 베리디안, 은신처를 요청한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자신은 그들의 제국을 송두리째 빼앗아올 차례였다. 윤서아가 보낸 암호 메시지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응답이 왔다. 발신인은 고스트. 이지스 조직의 전설적인 정보 분석가이자 조직이 부패하기 전의 정의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 그녀의 옛 동료였다. 그는 서아의 생존에 놀라면서도 그녀가 베리디안을 타겟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모든 것을 즉시 이해했다. 그는 서아에게 새로운 신분과 인천 외곽에 위치한 낡은 폐차장을 위장한 안전가옥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원했던 정보, 강민준의 생존 여부를 알려주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베리디안의 비밀 연구소에 감금되어 데이터 칩의 행방에 대해 끔찍한 고문을 받고 있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서아는 더 이상 평범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밤의 여신 닉스가 되어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스트가 보내온 베리디안 비밀 연구소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녀의 눈은 마치 체스판의 모든 수를 읽는 그랜드 마스터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강민준을 구출하는 것. 둘째,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데이터 칩의 내용을 증명할 연구소 내부의 불법 임상시험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녀는 더 이상 이지스의 첨단 장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몸과 지형지물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뿐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유령처럼 인천의 비밀 연구소로 잠입했다.
연구소는 화학약품 공장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삼엄한 경비와 첨단 보안 시스템은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경비들의 교대 시간과 CCTV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계산하여 담을 넘고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소리 없이 잠입했다. 내부를 순찰하던 경호원들은 자신의 등 뒤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소리 없는 공격에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다. 그녀는 민준이 감금된 장소를 향해 나아가던 중 중앙실험실의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거대한 유리 격리실 안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베리디아는 임상시험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숙자나 불법 체류자들을 납치해 불법적인 인체 실험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한은 자신의 소형 카메라로 이 모든 참상을 기록했다. 이것이야말로 최태석 회장의 목을 조엘,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깊숙한 곳에 신문실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강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고문으로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다. 닉스, 와줬구나. 꿈이 아니었어. 서한은 그의 결박을 풀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파트너는 버리는 게 아니야. 민준아, 그녀는 그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각성제를 주사했다. 이제 이 지옥을 탈출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이 막 움직이려던 순간 연구소 전체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들의 침입이 발각된 것이었다. 복도에서는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서한은 부상당한 민준을 부축하며 총알이 빗발치는 복도를 뚫고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했다. 두 사람은 예전 이지스 시절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서로의 등을 지키며 싸웠다. 마침내 그들은 연구소 후문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탈출했고 그곳에는 고스트가 보낸 낡은 트럭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오는 트럭 안에서 서한은 민준의 상처를 다시 치료했다.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향한 걱정을 멈추지 않았다. 닉스, 이제 어떡할 거야? 최태석은 아마 전 세계의 킬러들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쫓을 거야. 서한은 자신의 카메라에 담긴 실험실의 참혹한 영상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분노로 차갑게 타올랐다. 알아, 오라고 해. 이제 도망치는 건 내가 아니라 그놈들이 될 테니까.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악의 심장을 향해 정면으로 칼을 겨누기로 결심했다. 베리디안의 비밀 연구소가 하룻밤 사이에 유령처럼 사라진 강민준과 함께 털렸다는 보고를 받은 최태석 회장은 생전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5년 전 이지스의 배신 속에서 살아남은 전설적인 암살자 닉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이 단순한 데이터 칩 회수 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의 제국 전체에 명운을 건 과거로부터 온 망령과의 전쟁이었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고 그는 자신의 모든 시설에 대한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개인 경호원의 수를 10배로 늘렸다. 그는 자신의 성 안에서 스스로를 유폐시킨 겁에 질린 폭군이 되었다. 자신이 보유한 엘리트 보안팀마저 닉스라는 유령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최 회장은 결국 가장 위험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돈만 주면 나라까지 파괴한다는 악명 높은 다국적 용병 집단 케르베로스 셰르베룻과 접촉했다. 그는 케르베로스의 수장에게 닉스라는 코드명의 여성 암살자를 제거해달라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그의 명령은 단 하나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녀의 목을 가져와. 주변의 피해는 신경 쓰지 마.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서울 한복판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도 서슴지 않을 작정이었다. 같은 시각 폐차장의 안전가옥에서 윤서아는 강민준을 밤낮으로 간호하고 있었다. 다행히 민준은 강인한 정신력으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알고 있는 베리디안의 모든 내부 정보와 이지스 조직 내의 부패한 간부들의 명단을 서에게 넘겨주었다. 두 사람은 작은 안전가옥 안에서 거대한 두 개의 적을 상대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고스트로부터 긴급통신이 들어왔다. 케르베로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겟은 닉스, 이미 서울로 잠입했다. 서아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케르베로스는 이지스 요원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인 무자비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용병 집단이었다.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최태석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의미였다. 서아는 더 이상 숨어서 방어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뱀의 머리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모두를 자신이 원하는 전쟁터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그녀는 고스트의 도움을 받아 작전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폐의약품 공장이었다. 그곳은 복잡한 배관과 여러 층의 구조물, 그리고 수많은 기계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소수의 인원이 다수를 상대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케르베로스를 그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끼를 던졌다. 일부러 암호화되지 않은 단발성 통신을 공장 근처에서 발신한 것이었다. 도망자가 필사적으로 외부와 접촉하려다 남긴 실수로 보이게끔 완벽하게 위장한 함정이었다. 케르베로스의 서울 지휘관은 부하가 보고한 그 미약한 신호를 비웃었다. 아마추어 같으니라고 궁지에 몰리니 꼬리가 길어지는군.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전력을 믿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모든 병력을 폐공장으로 집결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날 밤 수십 대의 검은색 작전 차량들이 자신들의 무덤이 될 줄도 모른 차에 어둠을 뚫고 폐공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폐공장의 가장 높은 철제 구조물 위에서 서아는 어둠 속에 유령처럼 서서 다가오는 수십 개의 불빛들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의 사냥터에 온 걸 환영해. 케르베로스의 용병들과 베리디안의 보안팀이 폐공장을 완전히 포위했다. 100명에 가까운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전문 킬러들이었다. 그들은 열화상 카메라와 동작 감지기를 이용해 건물 내부를 샅샅이 스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물은 단 한 명.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하려는 것이 인간이 아닌 어둠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용병대장이 진입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공장 전체에 낡은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지며 모든 통신 장비가 마비되었다. 혼란에 빠진 그들의 귓가에 성별조차 구분할 수 없는 기계 변조된 목소리가 유령처럼 울려 퍼졌다. 케르베로스,
너희는 유령을 사냥하러 왔지만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왔다. 지금 떠나는 자는 살 것이고 남는 자는 이 어둠의 일부가 될 것이다. 심리전이었다. 서한은 그들의 통신을 교란하고 공포를 심어 그들을 분산시키려 했다. 하지만 케르베로스는 최고의 용병 집단이었다.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여러 개의 조로 나뉘어 건물 내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었다. 첫 번째 조는 2층의 좁은 철제 다리 위를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이 다리 중앙에 이르렀을 때 천장의 그림자 속에서 서아가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했고 바람처럼 빨랐다. 그녀는 용병들의 총구를 피하며 그들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녀의 손날은 칼날 같았고 팔꿈치는 망치와도 같았다. 용병들은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비명과 함께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그녀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오직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과거와 달라진 점이었다. 또 다른 조는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어두운 지하 보일러실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나아갔지만 자신들이 이미 사냥감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한은 물속에 몸을 숨긴 채 소리 없이 그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는 물귀신처럼 나타나 한 명씩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동료가 비명도 없이 사라지는 공포에 남은 용병들은 이성을 잃고 사방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서아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공장의 모든 지형지물을 무기 삼아 유령처럼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복잡한 배관을 타고 이동하며 적의 허를 찔렀고 낡은 기계들을 이용해 함정을 만들었다. 그녀에게 이 폐공장은 거대한 정글이었고 그녀는 그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였다.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100명에 가까웠던 무장한 킬러들은 단 한 명의 맨손의 여성에게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마지막으로 용병대장과 그의 최정예 부하들만이 남았다. 그는 부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통신으로 들으며 분노와 함께 전율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부하들과 함께 공장의 가장 넓은 중앙홀로 향했다. 그곳에서 서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전투였다. 용병대장은 괴물 같은 실력의 소유자였지만 서아는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힘을 역이용해 그의 팔을 부러뜨리고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서아는 쓰러진 용병대장과 공장 곳곳에 신음하며 널브러진 100여 명의 남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턱을 짓밟으며 그의 주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최태석에게 전해 그의 요새는 다음 차례라고.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장 격렬했던 물리적인 전투는 그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이제 왕의 목을 취할 마지막 체스 게임만이 남아 있었다. 폐공장에서의 전투는 윤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부상당한 강민준과 함께 고스트가 마련해준 또 다른 은신처로 몸을 옮겼다. 한편 용병 집단 케르베로스가 하룻밤 사이에 정체불명의 괴수에게 전멸당했다는 소식은 최태석 회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는 이제 닉스가 단순한 암살자가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돌아온 심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하고 자신의 비자금 계좌를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고스트의 감시망 안에 있었다. 서한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최태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피할 기회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그리고 최근 며칠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할 마지막 작전, 판도라의 상자를 개시했다. 작전은 세 개의 채널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먼저 강민준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불법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와 뇌물 장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난 특수부 검색에 익명으로 전달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직접 접촉한 권력에 굴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비밀 연구소에서 촬영한 참혹한 인체 실험 영상과 내부 고발 자료를 넘겼다. 마지막으로 강민준은 과거 아이지스 시절의 인맥을 이용해 베리디안의 생화무기 개발 데이터를 미국 CIA와 인터폴에 유출했다. 국내의 법적 심판, 언론을 통한 여론의 심판,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적 심판, 세계의 거대한 칼날이 동시에 최태석의 목을 겨누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 한 면은 베리디안 그룹의 추악한 만행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로 도배되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베리디안의 주식은 거래가 정지되었고 성난 시민들은 베리디안 본사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최태석이 믿었던 정관계의 방패막들은 들끓는 여론 앞에서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곧이어 특수부 검사들이 넥서스 그룹 타워를 급습했다. 모든 과정은 언론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최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 남은 서류들을 파쇄하며 발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집무실의 모든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더니 닉스를 상징하는 검은 나비 문양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기계로 변조된 그녀의 목 최태석. 5년 전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내 파트너를 죽이고 내 인생을 파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칼날과도 같았다. 당신은 무고한 사람들의 시체 위에서 당신의 제국을 건설했지. 그림자가 그 모든 것을 잊을 거라 생각했나.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검사들이 집무실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최태석은 화면에 떠오른 검은 나비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사관들을 번갈아 보며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법이나 경쟁자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과거의 망령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었다.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거대한 악의 제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최태석 회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그의 신복이었던 한 실장과 조직 이지스 내부에서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고위 간부까지 모두 체포되었다. 언론은 연일 베리디안 게이트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고 성난 여론은 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외쳤다. 윤서아와 강민준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데이터 칩은 거대한 괴물을 심판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아와 민주는 안전가옥에서 TV를 통해 최태석이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 5년간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서아를 향해 말했다. 해냈어. 닉스,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아는 화면 속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최태석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러나 통쾌함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끝났어.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베리디안 게이트의 광풍도 점차 잦아들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최태석 회장은 살인교사, 불법 임상시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부패한 제국은 공중분해되었다. 그의 신복이었던 한 실장과 이지스 내부의 배신자들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강민주는 서아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새롭게 개편된 이지스 조직은 그에게 복귀를 간청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더 이상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아의 곁에 남아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한편 정부는 닉스의 공로를 인정하며 그녀에게 이지스의 새로운 수장이 되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서아 역시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암살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 서아는 정부가 보상금으로 지급한 거액의 돈과 몰수된 베리디안의 자산 일부를 기부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꿈을 시작했다. 그녀는 넓고 작은 햇살 동물병원을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복지재단으로 탈바꿈시켰다. 재단의 이름은 이지스 동물재단 에이지스 애니멀 파운데이션이었다. 자신을 무기로 만들었던 조직의 이름을 이제는 가장 약한 생명들을 지키는 방패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지스 동물재단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낮의 얼굴은 유기동물을 위한 최첨단 무료 병원이자 따뜻한 쉼터였다. 그곳은 다정한 수의사 윤서아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재단의 지혜는 아무도 모르는 밤에 얼굴이 숨어 있었다. 그곳은 전직 이지스 요원이었던 강민준과 고스트가 운영하는 불법 동물 학대 및 밀매 조직을 추적하는 비밀 조사팀의 본부였다. 그곳은 밤의 심판자 닉스의 유산이었다. 그리고 1년 후 재단은 수많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며 대한민국 동물 복지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아는 재단의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한 어린아이의 품에 구조된 아기 고양이 한 마리를 안겨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속에 꽂힌 작은 통신장치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닉스, 상황 발생. 불법 투견 도박 조직의 아지트를 찾아냈어.
경찰 내부에 끈앞풀이 있는 것 같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서아의 입가에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과거의 닉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렴. 금방 돌아올게. 그녀는 햇살 가득한 정원을 지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건물 뒤편의 비밀 통로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다. 낮에는 생명을 치유하는 천사로, 밤에는 약한 자를 지키는 그림자 기사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두 얼굴을 완벽하게 통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새로운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